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 즉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부분. 자, 펼치셨습니까? 이 부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에 우리가 1번 한번 보세요.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가 되는 사상 두 가지 명칭과 특징을 찾아 써라. 여러분들은 다 답이 다 적혀 있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 이거 수업을 했죠. 저번 시간에. 네. 두 번째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결국은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2번 지혜를 지닌 사람이란 뜻. 이게 원래는 소피스트의 원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이런 분들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혜를 지닌 사람, 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어떻게 되느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론술, 웅변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제자들한테 맞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개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교사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쓰라라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공통점은 인간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연 철학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기하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상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뭐죠? 개인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요? 개인이 아니죠. 도덕규범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한테 타당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보편주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번 갈까요? 소피스트가 강조한 윤리적 상대주의의 의미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내용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적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을 다 공개했었죠.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소피스트가 강조한 윤리적 상대주의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게 다양성을 강조하고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각 개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프로타고라스의 말에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라고 해서 선생님 이건 아예 교과서를 할 때 불러줬죠. 그래서 실제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고 개인이 기준이나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판단은 각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나 도덕 부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보편적인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번 한번 가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 성공,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엄청 중요하죠. 세속적 성공을 제자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세속적 성공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가르치는 부분이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웅변술이라든지 처음에는 사실 그랬겠죠. 처음에는 인간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점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자에서 개변론자로 바뀐 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트라시마고스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써라.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법률의 제정에 있어 각 정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인 듯 공표한다. 이를 위반한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자들로 취급받고 처벌받는다. 자, 보니까 벌써 문제가 있죠.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트라시마고스의 주장이 뭐냐면 강한 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서 정의는 강자를 위한 부분으로 법률을 제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건 옳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개변론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도 누구예요? 소피스트의 한 사람이에요.
자, 소크라테스 쪽으로 갈게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윤리적 보편주의 의미를 한번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벌써 공개했습니다. 인간은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윤리를 탐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는 이성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제시한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비자발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악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인간의 무지가 원인이란 얘기예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뭘 해야 할까요? 무지는 자각을 해야 한다. 너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독복 하베설의 의미를 한번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이거 벌써 여러 번 했었죠.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지독복 하베설 이제 더 이상은 틀릴 리가 없게 쓰시겠죠. 자, 11번 갈까요?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진리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문답법, 삼파술, 대화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강조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제가 아까 중요 단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성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해서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저는 지금 교과서를 할 겁니다. 교과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잠깐만요. 우리 이거 하다 말았어요. 그죠? 플라톤 부분에. 상당히 줄을 그을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선생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잘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판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칠판을 켜서 판서를 바로바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사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을 돌봐라라는 가르침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제자가 되었죠. 자,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이 부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의 덕을 이 부분 줄거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라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도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국가 모두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고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플라톤은 세계를 동그라미 1번, 현실 세계 동그라미 2번, 이데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플라톤 부분에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현실 세계, 이데아 세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리스도교 윤리를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라톤의 사상을, 철학을 수용을 했다라는 부분. 근데 어떤 부분을 수용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천상, 그 다음에 지상.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을 이데아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죠. 현실 세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물론 현실 세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플라톤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데아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데아가 어떤 세상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줄거 놓읍시다.
사물에 불변하는 본질이자 커서 따라오세요.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이 이데아다. 그러면 현실은요?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했어요. 이 단어 중요해요. 모방했다. 그 다음에 변화하고 불완전했다.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물, 아름다운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었냐면 바로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있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굴 모양을 한 거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이 사람들 보이십니까? 온몸이 묶여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좌우로 못 움직여요. 어디를 볼 수 있느냐? 그냥 벽면만 보는 거예요. 머리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 뒤에 기댈 수 있는 턱이 하나 있어. 근데 그 턱 뒤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는 뭐가 있냐? 횃불이 있어요. 불을 이렇게 지펴놓은 거지. 사실 이 횃불은 태양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뭘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지? 이 사람들은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의 모습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뒤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벽면에 요 제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횃불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뒤에 있는 묶여 있는 것을 풀지 않는 이상은 평생 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와 진짜 세상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 이야기를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동굴 밖에서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본떠서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도망쳐서 이렇게 진짜 세상에 가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태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태양이라는 것 자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거 놓으실까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자는 줄거 놓으세요. 이데아를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이데아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 알겠죠?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한다라는 건 모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줄거는 적어 놓으십시오. 모방을 했다. 그럼에도 동굴에 갇힌 이들은 오로지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를 실제 사물에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할 건데 지금 밑에 부분에 그냥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잠깐 켤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밑에 부분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감각으로 파악한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우리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 태양 아래 빛나는 사물은 그 사물의 이데아다. 여기까지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재수가 그냥 풀려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수가 이거 풀기까지 좀 고통을 받는데 이러한 그 제대로 된 이데아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적어놓으실래요? 좀 글자를 느리게 적는 학생들은 그냥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수업 다시 진행할게요. 플라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적어놓으세요. 커서 따라오세요. 플라톤이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데아의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이성을 통해서만.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각각의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를 무슨 이데아라고 합니까? 별표 쳐놓으시고 적어놓으십시오. 적어놓으세요. 선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의 이데아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성을 통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플라톤이 이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감각적인 세계에서 벗어났을 때, 즉 이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덕을 통해서 다시 칠판을 적을까요? 네. 이성을 통해 지식과 덕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세계의 감옥에서 해방이 될 때 행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108페이지예요. 페이지 108페이지 따라오십시오. 정의와 행복 한번 볼까요?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욕구, 기계, 이성의 세 부분으로 했는데 욕구, 기계, 이성, 인재의 뜻 다 아시죠? 기계가 무슨 뜻이에요? 기계라는 것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말합니다. 뜻은 아시고 계시죠? 자, 이 부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이 마차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플라톤이 마차나 뭐 말이나 마부나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의 운송수단이니까. 이제 네, 마차에 한 마리의 말만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말이 있었어요. 하나는 온순한 말, 하나는 막 날뛰고 쌩난리를 부리는 말. 자, 먼저 마부는 뭐냐? 마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딱딱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성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이렇게 잘 마부의 말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말은 선한 말. 그건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 날뛰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하는 것은 욕구. 그래서 마부는 이성, 그 다음에 기계는 선한 말은 기계, 그 다음에 날뛰는 말은 욕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줄을 그어줘야 돼서 사실 거의 다 줄 그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실까요? 인간 영혼의 기계로, 비교적 선한 말은 인간 영혼의 기계로, 날뛰는 말은 욕구로, 마부는 이성으로 볼 수 있어요. 마부를 왜 이성으로 볼까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른 길로 가려고. 자기가 온전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마부가 잘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가 잘 가려면 무엇보다 마부가 말을 잘 이끌어야 되고 말들은 마부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죠. 인간 영혼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예.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와 기계를 잘 다스려야 하고 욕구와 기계는 이성을 잘 따라야 되죠.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플라톤은 그래서 욕구는 절제, 기계는 용기, 이성은 지혜의 덕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3주덕이고요. 여기 이 정의까지 붙여서 4주덕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에 조금 그거죠. 예, 절제가 전체한테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 영혼에서 정의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정의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만 그냥 짧게 적어 놓으세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차원에서 정의를 조사를 한다면 정의에 대해서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짧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건 제가 판서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불러드릴게요. 다시 플라톤은 국가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정의를 조사를 한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밑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플라톤 합시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시했어요. 방금 위에는 개인이에요. 그죠? 밑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야. 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제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국가의 구성원을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세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의 세 계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절제, 수호자는 용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다 기억하시죠? 예, 요 위에 있습니다. 특히 절제는 모든 계급에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제라는 것이 욕구, 기계, 이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다 주고 여기에 특히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이 부분에 모든 계급에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판서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판서할게요. 수호자 계급이 하는 역할은요. 국가의 방위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생산자 계급은 물질적 수요를 담당다고 합니다.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자나 수호자는 자유민들이에요. 근데 생산자는 사실 노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떨고 해서 맨 마지막 어떤 계급, 통치자 계급이 따로 있다라고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불을 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갈게요. 네, 미안합니다. 자꾸 드래그가 되네요.
화면은 움직여지면 좀 자유롭게 움직여졌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잘못해서 그렇겠죠 뭐. 미안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다 따라오지? 잠깐만, 네, 잠깐만요. 지금 조금 불안정하네요. 예. 허물을 갖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지혜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예. 자, 여러분들 교과서 봐주세요. 예,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플라톤은 이러한 세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의 덕목을 갖추고 조화롭게 국가를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완벽한 상태인 정의의 덕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 따라오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플라톤이 국가 구성원의 계급을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적어놓으세요. 타고난 성향 때문이에요. 타고난 성향. 그러니까 이 타고난 성향을 시험을 통해서 점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나눈 부분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 사실은 있죠.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의 직업을 그것으로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OXO입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줄이 굉장히 많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 많이 그을 거니까 좀 같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한번 보실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촉망받는 제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제자였겠어요. 아니, 스승하고는 조금 다른 수승을 추종한 것은 맞는데 스승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본인의 조카한테 다 물려줬어요. 아카데미아를.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도 플라톤을 존경한 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서 현실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내가 아까 플라톤에 뭐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원론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를 두 개를 나눴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세계가 이데아와 현실로 나눈 게 아니에요.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다. 적어놓으세요. 선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다라고 봤는데 하나만 적어놓으시겠어요? 목적론적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 의술을 행하는 것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있고 장사는 부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것들 다 모든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 일원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목적론적 세계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선은 또 다른 상위의 선에서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의 목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최고선. 그러면 이거 최고선을 달리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어요.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전자료 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아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한번 보실래요?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들이 무엇 자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의 한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커서가 많이 심하게 움직였을까요? 내가 지금 뭘 잘못 건드렸던 것 같은데. 자, 행복과 탁월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줄 인간 행위의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업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뭐 이렇게 오늘 즐겁게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명예를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철학자들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 놓으시겠어요? 이쪽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이성과 함께하는 삶. 이성과 함께하는 삶. 됐나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적어놓으세요.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갖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복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주장했죠. 중령의 구체적 예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게 동그라미 1번 이성적인 부분 동그라미 2번 감각이나 욕구와 같이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동그라미 3번 영향이나 성장과 같이 이성과 관련 없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에 따라서 덕이라는 게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품성적인 덕하고 지적인 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내가 품성적인 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뒤에 부분에 페이지 112페이지에 바로 지적인 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품성적인 덕 부분 한번 봅시다.
자, 품성적인 덕은 적어놓으세요.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면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덕. 적어놓으세요.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렵게 이런 식으로 막 풀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성에서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걸 따르는 것 자체가 품성적인 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용기, 절제, 친절 이 모든 것들은 품성적인 덕이죠.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헷갈릴 때 부족할 때도 있고 가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이것도 다 외우게 했고 테스트도 했었잖아요. 다 수업을 위한 부분이었는데 뭐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용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중용이 뭡니까? 산술적인 그 중간 사이가 아니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중용은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니고 선택과 행동도 중용에 따른 선택과 행동도 달라지는데 악덕은 중용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유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악덕에 대해서는 조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조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판사 잠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페이지 111페이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관련해서 잠깐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적어보세요. 자, 1분 더 기다리고 그대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교과서 다시 갈게요. 지금은 괜찮네요. 아까 왜 그랬는지. 이제 무섭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 교과서에도 다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다 그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의 실천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중용의 상태인지 안다라고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하면 행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무지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꽤나 나쁜 행동들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그건 의지의 문제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맞는 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품성적인 덕을 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부분 계속 출근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의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네 라고 정답이 딱 나와 있죠. 그죠? 예.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 의지 부분 이야기를 거의 뭐 하고 있지 않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분 줄고 놓으세요. 윤리사상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주의적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주의주의자. 줄고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쓰는 부분보다 거의 다 줄이거든요. 볼까요? 지적인 덕은 이제 앞에가 품성적인 덕이었잖아요. 이제 지적인 덕으로 갑시다. 지적인 덕은 영혼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할 때 얻는다. 어떤 거냐?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미안합니다. 지적인 덕은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동그라미.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요. 품성적인 덕의 형성에도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실천적 지혜는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중요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쉬운 문제는 얼마나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인 어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인 품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는 현대 덕윤리로 계승이 됩니다. 현대 덕윤리는 또 어떤 내용이냐? 나중에 다 수업해요. 예, 행위 중심의 윤리로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전개를 해나가요. 현대 덕윤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좋은 품성 이거 강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요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 여기 보십시오. 요거 그림들 있죠. 요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요. 내가 이걸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네. 자, 이쪽으로 오십시다, 여러분들. 네.
미안합니다. 어지럽게 해드려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참된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현실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갖춘 인물입니다. 자, 다음 달러. 플라톤의 윤리사상은 데카르트, 칸트에 영향을 줬어요. 바로 밑에 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경험주의하고 현대 덕윤리, 방금 현대 덕윤리 수업이 아니라 잠깐 설명이 있었죠.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한, 이성을 강조했고,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붙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덕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산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성을 강조한다. 동그라미 3번, 이성이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덕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리스도교 윤리에 영향을 줬다. 우리 수업했잖아요. 맞죠? 자, 요 밑에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오면 되려나? 자, 여기에 탐구와 성찰 부분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 부분에 정답은 OOX입니다. 다음 달러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요거는 서로 잠깐만요. 이거예요. X.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은 기계. 그 다음 니은은 지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생산자. 개인적 차원이다, 국가적 차원이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사주적 포함해서 정의. 그 다음에 여기는 OXOX.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반드시 본인들이 알아서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그걸 하고요. 지금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